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시즌 잔여 일정, 저도 2019-20 시즌 31라운드 정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레체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라치오의 부진이 심상치 않는데요. 레체에게 2대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체의 가브리엘 골키퍼는 전반과 후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로 선취골을 헌납했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에는 여러 슈퍼 세이브로 팀의 리드를 지켜내고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특히 레체는 이번 시즌 8번의 PK 시도를 모두 성공시켰던 만코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PK 실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냈던 소중한 승리였죠. 반면 라치오의 얇은 선수층은 예상대로 라치오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70분 정도만 되면 체력이 방전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졌지만 매너도 졌던 라치오의 한판이었는데요. 라치오의 파트릭은 도나티의 팔을 깨물고 퇴장을 당하는 추태도 보였습니다. 목에 대동목을 그냥 탁 물어볼래 그냥. 대박. 라치오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경기가 끝난 직후 라치오의 실질적인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다. 이렇게라도 해주고 있는 팀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라치오는 타이탄 일정을 소화하기에 너무 스쿼드가 얇고 또 부상자도 너무 많습니다. 다음 경기는 밀란과 유벤투스의 경기인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란이 유벤투스를 4대2로 꺾었던 것입니다. 유벤투스가 악재를 안고 치렀던 경기였습니다. 데리흐트의 경고 누적으로 루가니가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디발라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이과인이 선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는 후반부터 타올랐는데요. 라비오가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원더골이었는데요. 라비오는 드디어 유벤투스에서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6분 뒤 이번엔 호날두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호날두는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 1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그리고 5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유벤투스가 이기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2골 차의 리드를 지키기에는 보누치, 루가니 라인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데리흐트의 공백이 정말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는데요. 우선 보누치입니다. 아쉽게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PK로 밀란의 추격골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밀란의 주장 출신답게 충성심을 한번 발휘를 했죠.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그리고 고작 4분 뒤, 그 다음엔 보누치, 루가니가 동시에 허둥지둥하면서 캐시에게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분 뒤, 이번엔 루가니의 단독 쇼케이스인데요. 물론 레앙이 졸라 잘 차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레앙의 슈팅을 막아내거나 견제하지도 못한 루가니의 책임은 어느 정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수비 붕괴의 끝은 바로 알렉스 산드루가 완성시켰는데요. 안전하게 볼을 건네줄 동료가 주변에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쉬웠던 롱패스 미스를 범했습니다. 이게 곧바로 실점 위기가 됐고 레비치의 골로 연결이 되고 말았죠. 유벤투스에 호날두가 있다면 밀란에는 레비치가 있습니다. 역시 최근 미친 페이스인데요. 최근 12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밀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록들이 좀 있는데요. 밀란은 유벤투스에 4년 만에 승리를 거뒀고 질라탄은 바르셀로나 시절인 2009년 11월 이후 무려 11년 만에 호날두와의 맞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유벤투스의 수비진들과는 달리 밀란의 키에르는 이번 경기에서도 호날두와 이과인에 맞서 참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밀란이 키에르를 다음 시즌에 잡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요. 0대0으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득점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양팀은 거의 중거리 슛에만 의존하는 공격 양상을 보였던 경기였는데요. 몇 번의 제한된 결정적인 득점 찬스조차 양팀 골키퍼 드론콥스키와 크라뇨가 엄청난 선방슛을 보여주면서 쉽게 실점을 내주지 않고 0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칼리아리의 지오바니 시메오네는 지난 경기에서도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를 범하면서 득점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가 되면서 득점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들의 득점 부재를 겪고 있는 피오렌티나에게는 한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제노아에서 이번 시즌 두각을 드러내다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피오렌티나로 이적했던 97년생 공격수 쿠아메가 드디어 피오렌티나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부상 전에 폼만 찾는다면 피오렌티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노아와 나폴리의 경기, 나폴리가 2대1 승리를 챙깁니다. 초반부터 거센 나폴리의 공격을 제노아의 골키퍼 페린이 가까스로 막아냈는데요. 결국 메르텐스가 개의치 않고 뚫어내버립니다. 그나저나 여담이지만 메르텐스 이번 시즌 중반까지 항명파동 일으키고 팀 떠난다고 난리친 그 선수 맞나요? 가투소가 정신개조를 제대로 시켰는지 요즘 행복축구 중입니다. 물론 나폴리와 재계약도 했고요. 내심 인테로 오길 바랐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좀 씁쓸합니다. 이후 골다니가의 골로 동점을 만든 제노아.
하지만 로사노의 골이 나폴리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로사노의 최근 폼이 나폴리에게는 고무적입니다. 교체로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 선수들이 지친 타이밍에서 로사노의 스피드나 드리블이 더 잘 먹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시즌까지 로사노와 폴리타노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폴리타노가 좋은 선수임은 확실한데 매크로성 플레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극단적인 왼발잡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약점이 될 수 있죠. 이제 다음 경기입니다. 아탈란타와 삼프도리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탈란타가 2대0으로 깔끔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삼프도리아 선수들의 집중 견제와 마크를 당했던 아탈란타의 알레한드로 고메즈였는데요. 이 작전은 주요했습니다. 일단 고메즈를 틀어막으면 아탈란타의 볼줄기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가스페리니 감독은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전을 펴는데요. 일단 센터백 톨로이를 공격 가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톨로이의 이런 공격 패턴은 진짜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자파타에게 볼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씩 고메즈에게 공간이 나기 시작했고 아탈란타가 계속 공격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톨로이의 골과 무리엘의 원더골로 아탈란타가 승리했는데요. 무리엘의 득점 순도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번 시즌 세리아 1097분을 뛰면서 무려 17골을 넣었는데요. 64.5분당 한 골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레반도프스키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입니다. 다음 볼로냐와 사스올로의 경기입니다. 2대1로 사스올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베라르디와 하라스린의 연속골로 사스올로가 승리를 챙겼는데요. 전체적인 볼로냐의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볼로냐는 무사바로우의 활약에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바로우가 요즘 참 뜨겁습니다. 벌써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사바로우도 아탈란타잖아. 현재 임대로 볼로냐에 넘어와 있거든요. 아니 씨발 도대체 아탈란타는 정체가 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수올로의 하라스리는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아탈란타에게는 다소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간 공격에 몰빵을 하며 수비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 시즌 첫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로마와 파르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최근 부진을 한번 만회를 했습니다. 파르마를 상대로 2대1로 이겼습니다. 유명한 로마 팬으로 알려진 음악계의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가 사망한 것을 추모하는 행사와 유니폼을 로마가 준비했는데요. 다행히 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시즌 로마는 정말 막아 끼워도 단단히 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스몰링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크리스탄테가 3백의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이 크리스탄테가 전반 7분 만에 코르넬리우스의 뒷발을 걷어차면서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점이 됐죠. 하지만 로마에는 미키타리안이 있었습니다. 대단했던 활약이었어요. 귀중한 동점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드리블로 전진을 하다가 볼을 빼주면서 베레투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미키타리안을 스탯 사기꾼 정도로 치부하면서 무시해왔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현재 로마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미키타리안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던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브루노 페레스인데요. 확실히 3백을 쓰면서 수비적인 부담을 줄여주니까 예전 잘할 때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에서 자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요. 미키타리안의 선취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로마 입장에서 약간은 아쉬웠던 것이 비아르가 세리아 데뷔골을 넣을 뻔했다는 겁니다. 넣었다면 좀 더 자신감이 살아났을 텐데 한 번은 슛이 너무 정면으로 향했고 또 한 번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토리노와 브레시아의 경기. 토리노가 모처럼 3대1 넉넉한 승리를 챙깁니다. 베르디가 모처럼 밥값을 냈던 경기였습니다. 강한 킥을 이용해서 위협적인 슈팅을 많이 만들어냈고 동점골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방에서 좋은 패스도 뿌려주고 벨로티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죠. 얼마나 토리노가 경기가 잘 풀렸으면 자자가 골을 넣는 걸 다 봤습니다. 세상에. 어쨌든 최근 상위권 팀들이 계속 발목을 잡히고 중위권 팀들이 약진하면서 강등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당장 토리노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스팔과 우디네스의 경기. 우디네스가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스팔은 지난 라운드 삼프도리아와의 경기 이후 2경기 연속 0대3 패배인데요. 이 경기에서 수비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아쉬운 실점을 많이 했는데 이번 경기 선취 실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우디네스의 경우는 공격진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라자냐와 포파나가 있습니다. 리그 재개 후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뽑아내고 있는 두 선수인데 특히 라자냐는 4경기 연속골, 리그 재개 후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살펴보시죠. 베로나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2대2 무승부였습니다.
인테르는 드디어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던 슈크리니아르가 복귀했는데요. 그 슈크리니아르가 첫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여기서 라조비치에게 완전히 뚫렸는데 평소의 슈크리니아르였다면 아마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파울로 영리하게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3경기를 쉬고 감을 잃어서인지 너무 쉽게 뚫렸고 곧바로 실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인테르에게는 칸드레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49분에 동점골을 집어넣고 6분 만에 상대 자책골까지 유도하면서 역전시켰습니다. 인테르 유소 출신으로서 베로나에 임대가 있는 디마르코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친정팀 사랑을 한번 보여줬는데 그 사랑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테르 얘기만 하면 거의 공식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콘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번 경기 발레로가 공미로 나와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발레로를 87분까지 쓰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발레로가 체력이 우수한 선수가 아니라서 풀타임을 뛰게 하면 후반전에는 방전이 된다는 건 세리아 리그 조금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레로를 87분까지 써제끼는 건 자살행위죠. 결국 동점골 처먹자마자 발레로 빼고 에릭센 넣은 거는 이 경기 최고의 웃음벨 되겠습니다. 아니 연봉도 비싼 감독이 씨발 뭔 관중 모드야. 결국 인테르는 아틀란타에 밀려 4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나왔던 주요 기록들 정리합니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1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행진을 이어갔고요. 유벤투스의 라비오는 유벤투스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하지만 밀란의 질라탄이 무려 11년 만에 호날두와의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밀란은 유벤투스전 무려 4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고 하고요. 사수올로의 하라스리는 이번 라운드에서 자신의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31라운드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8강 조추첨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 16강을 치르지 못한 클럽들이 많은 관계로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